나의 이름은 가경이다. 올해로 69,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은퇴교사다. 수십 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몽단연필 같은 꿈들을 깎아주고 다듬어지며 나의 노후도 그저 순탄한 흐름을 따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한바구음을 짓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친구들과 가곡 한 소절을 뽑고 쌉싸름한 차 한 잔으로 오류한 오후를 달래는 것. 하지만 69이 되던 해의 어느 늦은 밤, 나는 단 한 장의 사진에 의해 내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기대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액정 화면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적막한 집 안에는 거실 벽심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카톡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무심코 화면을 탭하여 사진을 확대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에는 나의 남편 도진이 있었다. 그는 일본 교토의 어느 오래된 료칸 입구에서 한 여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앞섰거니 뒤섰거니 하며 여관의 고즈넉한 복도 안으로 스며들듯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사진 너머로 들리는 것만 같은 그들의 발소리가 내 심장을 짓눌렀다. 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바닥 아래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누군가 짓궂은 농담을 던졌다. 와, 도진 씨 아니야? 둘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부부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설마 이거 미러 여행인가? 어머, 가경아. 너도 같이 간 거니? 옆에 분은 누구셔?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다. 40년 넘게 쌓아 올린 부부라는 이름의 성벽에 타인들의 가벼운 농담 몇 마디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아니었다. 사진 속 도진의 표정이었다. 그는 여자의 부축을 거부하지도 황급히 몸을 빼지도 않았다. 그저 안온하고 고요한 표정으로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신의 자리인 양 묵묵히 그녀를 따라 안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청춘의 푸르른 날부터 머리가 하얗게 샌 오늘날까지 나란히 걸어온 저 남자가 왜 저런 낯선 풍경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이의 곁에 서 있는 것일까? 우리의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균열은 도진이 은퇴하던 그 해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도진은 나보다 3살이 적었다. 내가 69이니 그는 이제 66이다. 젊은 시절. 그는 거친 기계 소리가 가득한 공장에서 견습생으로 시작해 수십 년을 버티는 끝에 생산 라인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가장으로서의 위엄과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던 남자였다. 나는 조용히 아이들의 글씨를 교정해주고 책을 읽어주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는 수십 명의 인부를 호령하는 관리자였다. 우리의 결혼 생활 40년은 불꽃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풍파 없이 평온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도진이 은퇴를 선언한 그날 공장의 셔터가 내려감과 동시에 우리 삶의 평화로운 막도 함께 내려가고 말았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면도를 하고 풀기를 빳빳하게 먹인 셔츠를 입었다. 당장이라도 공장에 나가 아침 회의를 주도해야 할 사람처럼 차려입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야.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이제 자신이 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사람처럼. 가끔 한밤중에 깨어 거실로 나가보면 그는 어두운 베란다에 홀로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연기 너머로 그가 바라보는 곳은 멀리 보이는 공장의 굴뚝 방향이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뿌리가 썩어가는 늙은 고목처럼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를 안쓰럽게 여겨 여러 차례 권유했다. 여보,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강좌라도 들어봐요. 아니면 경로당이나 노인에 가서 친구들도 좀 사귀고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병나요. 그러면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쉰 목소리로 답하곤 했다. 그런 곳은 나 같은 사람이 갈 데가 아니야. 노인애들 모여서 시간이나 때우는 곳에 내가 가서 뭐 하겠어. 그럼 옛날 공장 동료들이라도 만나봐요.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어야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바빠. 나처럼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 결국 그는 평생을 군림하고 통제하며 살아온 남자였다. 부하 직원도 돌아가는 기계도 사라진 것이 한복판에서 그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채 버려진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반면 그보다 몇 년 일찍 은퇴한 나는 오히려 더 활기찬 일상을 보냈다. 친구들의 권유로 시니어 대학에 등록해 노래를 배우고 라인 댄스를 치며 요리 강습까지 받느라 하루 스케줄이 빽빽했다. 손주 녀석이 할머니는 나보다 더 바빠요. 라고 놀릴 때마다 나는 내심 뿌듯했다. 나이 들어서도 내 가치를 증명하며 살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도진의 눈에 나는 그저 집에 붙어 있지 않는 극성스러운 할망구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밖으로 나돌수록 더욱 입을 닫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평행선 같았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저녁 결정적인 전곡점이 찾아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우연히 이웃인 성식 씨 부부를 만난 날이었다.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빛나는 피부를 가진 그들은 보기만 해도 활력이 넘쳤다. 성식 씨는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가경 씨, 이것 좀 봐요. 강원도 고성 앞바다인데 물빛이 정말 예술이지? 도진 씨, 이렇게 집에만 박혀 있으면 병나요. 다리 힘 있을 때 부지런히 다녀야지. 나중에 걷지도 못할 때 후회하면 이미 늦어. 성식 씨의 말에 도진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날 밤 도진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저녁 식탁에서도 좋아하는 황태국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젓가락질만 몇 번 하더니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다. 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가 느닷없이 입을 떼었다. 가경아, 우리 차 좀 바꿀까?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차요. 우리 집 차 아직 멀쩡하잖아요. 10년 가까이 됐어도 타는데 지장 없는데 새 차를 사다니요. 지금 우리 형편에 그건 낭비예요. 나는 완곡하게 그를 만류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완강했다. 이 차로는 멀리 못 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멈추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안전하지도 않고 힘도 달려. 이제 좀 튼튼하고 좋은 SUV로 바꿔서 우리도 여행 좀 다니자. 그의 말투에 서린 결연함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국 그는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세단을 단돈 몇백만 원에 팔아치웠다. 그리고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 중에서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번쩍이는 최신형 SUV를 계약했다. 차를 인도받던 날, 도진의 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그는 새 차의 보닛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가경아, 이 차가 우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이제부터 진짜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의 넘치는 열정 뒤로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다. 그래, 저렇게라도 해서 남편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믿고 따라가 보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모든 비극은 그 번쩍이는 SUV에서 시작되었다. 그 차는 우리를 아름다운 산과 바다로 데려다주는 대신 내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고통과 배신의 길로 인도했다. 성식 씨 부부가 전국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날, 아파트 전체가 그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사온 티셔츠를 입고 관리소장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를 발견한 성식 씨가 도진의 어깨를 툭 치며 흥분해서 말했다. 도진 형님, 아깝게 시간 보내지 말고 당장 떠나요. 전국 일주 한 바퀴 돌고 나면 인생을 다시 산 기분이라니까. 여기 봐요. 이 바다랑 구름 좀 보라고. 그가 보여주는 사진 속 강원도의 바다는 보석처럼 빛났고 지리산의 운해는 속리불처럼 포근해 보였다. 도진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튀었다. 그날 밤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시금 나를 붙들었다. 가경아, 우리 진짜 떠나자. 내가 당신 데리고 전국 일주 시켜줄게. 여보, 갑자기 무슨 전국 일주예요. 애들 아빠가 알면 기함할 텐데. 그는 아래 십수를 꽉 깨물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차야. 지금 안 사면, 지금 안 떠나면 언제 하겠어? 죽기 전에 받아 원 없이 보고 싶단 말이야.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평소 충동적인 구석이라곤 전혀 없던 남편의 이례적인 행동에 나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우리는 아들 상우를 집으로 불렀다. 남편의 계획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43살인 아들 상우는 물류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상우는 기가 찬 듯 허벅지를 닥쳤다. 아버지, 요즘 물가가 어떤지 아세요? 세차 할부금의 보험료, 기름값까지 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에요. 여행 가고 싶으시면 그냥 렌터카 빌려서 며칠 다녀오세요. 왜 굳이 그 큰 돈을 들여서 차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지은이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지은이는 차분한 성격으로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가는 스타일이었다. 아버님, 상우 씨 말이 맞아요. 저희가 여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차를 사면 감가상각도 심하고 주차나 관리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그냥 보름 정도 편하게 좋은 차 빌려서 다녀오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도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빌린 차는 결국 남의 차야. 장거리 운전하는데 내 손에 익은 내 차가 있어야 마음이 놓여. 이 차는 내가 네 엄마 데리고 전국 일주할 차고 우리 노부부의 마지막 보금자리 같은 거야. 자식된 도리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돈 걱정부터 하느냐?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나는 상우의 눈치를 보며 중재안을 내놓으려 했지만 그때 13살 난 손자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녀석은 아직 키는 작았지만 눈치가 빨랐다. 할아버지, 다음번에 나도 꼭 데려가 주셔야 해요. 알았죠? 나도 동해바다 보고 싶단 말이에요. 순간 팽팽하던 긴장감이 민준의 한마디에 스르르 풀렸다. 도진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오냐, 민준아. 할아버지가 먼저 길을 잘 닦아 놓을 테니 다음번엔 네가 보조석에 타라. 상우는 입을 달싹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을 삼켰고 지윤이도 무기력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몇 주 후 드디어 번쩍이는 날 시위가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 위용을 드러냈다. 도진은 스마트 키를 손에 꽉 쥐고 소년처럼 웃었다. 가경아,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야.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열쇠야. 나는 그 차를 바라보며 여전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남편의 환희에 찬 모습에 휩쓸려 어느덧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 여행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살고도 알지 못했던 서로의 낯선 이면과 사람 마음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심연이라는 것을. 전국 일주를 위해 차가 출발하던 날 새벽 하늘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상쾌한 이슬 냄새가 감돌았다.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도 진지했다. 나는 보조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7번 국도를 따라 동해안을 타고 남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코발트빛 바다가, 오른쪽으로는 웅장한 태백산맥의 줄기가 이어졌다. 차 안으로 시원한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지금 강원도 삼척 바다를 지나고 있어요. 물빛이 정말 투명하고 예쁘죠. 단톡방에는 순식간에 댓글들이 쏟아졌다. 가경 선생님, 정말 부러워요. 인생 즐길 줄 아시네요. 도진 씨 정말 멋지다.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고 싶어. 질투 섞인 칭찬들을 보며 나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도진은 운전하는데 산만하게 사진 좀 그만 찍어. 라며 툴툴거렸지만 곁눈질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확인하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무뚝뚝한 척하면서도 타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누구보다 즐기는 사람이었다. 강원도를 지나 경북 영덕의 해맞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바다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뒤따라오던 도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가경아, 당신 지금 모습 꼭 우리 신혼 때 같아.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쑥스러웠지만 나는 짐짓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에구, 주책이야. 이 나이에 무슨. 그날 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소박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준 정갈한 시골 밥상이 고급 호텔 뷔페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도진이 밥을 먹다 말고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당신 말이야, 사진 찍는 건 좋은데 적당히 좀 해. 밥 먹을 때도 카메라 들이대니까 음식이 다 식잖아. 아니,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당신도 댓글 보면서 좋아했으면서 왜 그래요? 내 말은 본질 즐기라는 거야. 사진 속에 갇혀서 진짜 여행을 망치지 말고. 남편의 핀잔에 나는 마음이 상해 입을 다물어 버렸다.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행복해 보이는 여행 사진들이었지만 그 렌즈 밖에서는 아주 작은 성격의 차이와 습관의 마찰이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다. 남해로 향할수록 기온은 높아졌고 바닷바람에서는 짠미가 짙게 묻어났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는 젊은이들의 활기로 넘쳐났다. 화려한 옷차림의 청춘들 사이에서 우리 노부부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진이 먼저 나서서 내 손을 끌었다. 자, 여기서 한 장 찍어봐. 페이스북에 올려서 당신이 젊은 애들보다 더 잘 논다는 거 보여주라고. 아예, 창피하게 왜 이래. 나는 사양하면서도 그가 찍어주는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도진은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댓글창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졌다. 가경씨, 10년은 젊어 보여요. 부부 금슬이, 깨소금 볶네요. 칭찬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잠시. 저녁 메뉴를 정하다가 큰 싸움이 날 뻔했다. 나는 시장통의 저렴한 밀면을 먹고 싶었지만 도진은 기어코 전망 좋은 횟집에서 비싼 코스 요리를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결국 2억만 원이 넘는 식사비를 지불하며 그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나는 아까운 마음에 회 한 점 제대로 식지 못했다. 전국 일주의 막바지, 우리는 지리산 노고단에 올랐다. 새벽 4시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전망대에 섰을 때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어둠을 뚫고 첫 햇살이 지평선을 가를 때 황금빛 빗줄기가 구름바다 위로 쏟아지는 광경을 보며 나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다. 여러분,
여기는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이 일출을 보세요.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채팅방은 경탄으로 가득 찼다. 너무 낭만적이다.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도지는 추위에 이가 막 부딪히면서도 추워 죽겠는데 무슨 낭만은 이라며 핀잔을 줬지만 나중에 슬쩍 보니 그 일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었다. 2주간의 전국 일주가 끝나갈 무렵 단톡방의 친구들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칭송했다. 렌즈 안에 우리는 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렌즈 밖의 현실은 달랐다.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느니 점심은 대충 때우자느니 하는 사소한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일정을 서두르는 남편과 천천히 걷고 싶은 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파도 위에 부서지는 햇살처럼 눈부셨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날카로운 자갈들이 서로를 핥히며 인내심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여행이 절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진 속 나의 웃음도 점점 경직되어 갔다. 경남남해의 해안 도로를 달릴 때였다.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푸른 풍경에 매료된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여보, 저기 잠깐만 세워봐요. 저 각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아. 사진 한 장만 찍고 가자. 도지는 핸들을 꽉 잡은 채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는 갓길이 좁아서 위험해. 그냥 눈으로 봐. 에이, 딱 1분만. 진짜 1분이면 돼. 응? 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도지는 대답 대신 엑셀을 거칠게 박아버렸다. 차는 굉음을 내며 비경을 뒤로 한 채 달려나갔고 내 마음 한구석도 그렇게 거칠게 뜯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급해? 여행 온 거야? 아니면 운전 연습하러 온 거야? 나의 원망 섞인 말투에 도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여행은 풍경을 보러 오는 거지 사진 찍기 대회 하러 오는 게 아니야. 당신은 도대체 풍경을 보는 거야?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짓씹었다. 전주에 도착했을 때 갈등은 다시 폭발했다. 한옥마을의 정취에 흠뻑 젖어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나는 길거리 음식을 이것저것 맛보며 가볍게 저녁을 때우고 싶었다. 여보, 저기 전주 비빔밥 크로켓도 맛있겠고 떡갈비 꼬치도 맛있어 보여요. 저런 거 사서 벤치에 앉아 먹는 것도 추억이지. 하지만 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성식이가 여기 오면 꼭 가야 하는 한정식 집이 있다고 했어. 인당 7만 원이라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길바닥 음식을 먹어야겠어. 7만 원이면 우리 며칠 치식비예요. 좀 아껴요. 당신은 그놈의 돈 소리 좀 안 할 수 없어? 내가 돈 벌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웬 구두쇠 노릇이야. 식당 테이블 앞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화려하게 차려진 상다리 부러지는 한정식이 내 앞에 놓였지만 나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샐러드 몇 점만 깨작거렸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구만리인데. 나의 걱정 섞인 한숨에 도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독서를 내뱉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좀 섞게 계산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소갈딱지가 고 모양이지. 나는 멍해졌다. 수십 년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나의 노력이 좀스러운 계산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숙소로 돌아온 후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내게 등을 돌린 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가 자욱하게 방 안을 채웠고 그의 뒷모습은 안개 속에 갇힌 유령처럼 흐릿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습관적으로 단톡방을 확인했다. 가경씨, 남편이 정말 자상하네. 부러워 죽겠어. 역시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노후도 품격 있게 보내네. 그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마음이 쓰라려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이제 타인의 부러움 섞인 시선 없이는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당신은 도대체 여행을 온 거야? 아니면 나한테 시위하러 온 거야? 참다 못한 나의 말에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럼 당신은 여행을 온 거야? 아니면 SNS 놀이하러 온 거야?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나는 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황급히 돌아누웠다. 전국 일주의 길은 길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침묵은 그보다 더 길고 깊었다. 우리 사이의 균열은 자동차 유리에 생긴 미세한 실금처럼 덜컹거리는 길 위에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짐 정리를 하며 온몸의 근육통을 견디고 있었다. 옷장에는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가득했다. 도미안의 조개 껍데기, 남해의 멸치, 전주의 부채.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나는 복잡한 신경에 빠졌다.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음이 충만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도지는 나보다 더 심했다. 그는 매일같이 여행 사진을 들여다보며 거기 길이 참 좋았지. 그때 그 정식은 진짜 맛있었어라고 혼잣말을 했다. 나는 조만간 그 열기가 식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해질녘 그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다. 가경아, 한국은 너무 좁아. 한 바퀴 도니까 더 볼 것도 없네. 진짜 세상을 보려면 일본 정도는 가야지. 식탁을 닦던 내 손이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일본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 일본, 특히 교토는 내게 오랜 로망 같은 곳이었다. 젊은 시절 텔레비전에서 본 교토의 벚꽃은 다른 세상의 꽃처럼 아름다웠고 홋카이도의 온천은 평생의 피로를 다 녹여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대출금을 갚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가슴 밑바닥에는 여전히 떠나고 싶다는 갈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 계산기는 냉정했다. 비행기표, 호텔비, 엔화 환율. 일본 여행 비용은 전국 일주와는 차원이 다를 터였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다. 며느리 지훈이가 정성껏 차린 갈비찜 냄새가 진동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도진이 일본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상우의 안색이 싹 변했다. 아버지, 일본은 제주도가 아니에요. 비행기 값에 숙박비, 교통비까지 하면 수천만 원 우스워요. 얼마 전에 장국 일주하느라 큰돈 쓰셨잖아요. 이 시점에 일본이라니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짜증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도 된 양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이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 어머님이 즐겁게 보내시는 건 찬성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물가도 비싸고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돼요. 아버님 혈압도 높으시고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타지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녀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다. 내 마음 속에서도 걱정이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하지만 도지는 굳은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희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줄 아느냐? 우리한테 나오는 연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삼지돈이면 충분해. 움켜쥐고 있다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다리 힘 있을 때 평생 꿈꾸던 곳 한 번 가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식탁 위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상우는 할 말을 잃은 채 밥을 입에 밀어넣었고 나는 그들의 대치를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그때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사흘과 부도를 들고 뛰어나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일본 사포로 눈 축제 배웠는데 진짜 예뻐요.
나중에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 도진의 얼굴에 다시 광채가 돌았다. 그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사진 많이 찍어올게. 나중에 너랑 꼭 같이 가자.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심하게 흔들렸다. 돈이 얼마나 들지, 몸이 버텨줄지 두려운 마음은 여전했지만 저토록 생기가 넘치는 남편의 얼굴을 본 것이 얼마만인가 싶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 나이가 지나면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될지도 모른다. 벚꽃, 온천, 설경. 청춘의 고단함 속에 묻어두었던 꿈들을 이번 기회에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진을 바라보았다. 알았어요. 우리 일본 한번 가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을 승낙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노부부의 삶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지의 경로로 밀어넣는 선언이었다. 교토의 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교토 시내로 들어서는 내내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적인 풍경을 쫓으려 했었다. 기요미즈데라로 향하는 가파른 돌계단 양옆으로는 분홍빛 한방눈이 내린 듯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허공을 유영하다가 사람들의 어깨 위로 혹은 젖은 땅 위로 툭툭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배치해 놓은 영화 속 장면처럼 낭만적이었지만 내 마음은 그 화려한 풍경 속으로 섞여들지 못한 채 겉돌았다. 젊은 시절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만 보았던 저 풍경 속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곁에 서 있는 도진의 소매를 붙잡고 싶었다. 보세요, 여보. 우리가 평생을 기다려온 그 풍경 속에 드디어 왔어요. 라고 속삭이고 싶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바라본 그의 시선은 꽃이 아닌 밀려드는 인파 사이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목적지를 잃은 항해사처럼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 옆에 서 있는 나는 그저 그를 방해하는 짐짝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한 여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온 것은 저기 죄송한데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계치라 그런지 아무리 눌러도 초점이 안 잡혀서요.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멈춰 서서 여자를 바라보았다. 옅은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쓰고 수수한 차림을 한 그녀는 우리와 비슷한 60 전후의 나이대로 보였다. 도지는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그녀가 내민 카메라를 건네받았다. 평소 무뚝뚝하던 그였기에 금세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의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찰칵하는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화사한 꽃가지가 화면 가득 담겼다. 아이고, 역시 남자가 만지니까 바로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안도한 듯 웃음을 지었다. 눈가에 잡힌 미세한 주름들이 그녀의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거기서 상언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여자는 떠나지 않았고 도진 역시 카메라를 돌려준 뒤에도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송원이라고 했다. 올해 61.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다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풀어놓았다. 하지만 그 덤덤함 속에는 뼈아픈 고독의 흔적이 역력했다. 오래전에 혼자가 됐어요. 딸아이 하나 보고 악착같이 버텼죠. 이제 딸이 일본에서 직장 잡고 자리 잡으니까 저도 그냥 따라와서 교토 근처 작은 아파트 얻어 살고 있어요. 평소엔 그냥 혼자 산책하고 사진 찍는 게 일이에요.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벚꽃 나무를 감상하는 척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원의 말투는 경쾌했지만 그 안에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말로도 다 가릴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나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도진의 반응이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내 앞에서도 입을 꾹 닫고 살던 남자였다. 집에 오면 TV 채널만 돌리거나 신문을 뒤적이며 밥 먹자. 자자는 말 외엔 거의 하지 않던 그가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꺼내 보이고 있었다. 저도 공장에서 수십 명 부리며 시끄럽게 살다가 은퇴하고 나니 그 정적이 참 견디기 힘들더군요. 처음엔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기분이라.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다. 송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남들은 은퇴하면 자유롭다고 부러워들 하지만 그 공허함이 사람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건 겪어본 사람만 알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40년 넘게 한 침대를 쓰고 자식을 키워낸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던 저 약한 소리들을 그는 만난 지 몇 분 되지도 않은 여자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저 말들을 듣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그의 등 뒤에서 서성였던가. 나는 어깨 위로 떨어진 꽃잎 하나를 털어내며 억지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뷰파인더 너머로 비치는 나의 미소는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화려한 행복의 증거들을 단톡방에 올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가시 같은 통증이 돋아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사진 건졌네요. 송환이 다시 한번 도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낯선 남자에게서 느낀 동질감과 위로가 서려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벚꽃 잎이 우리 사이를 가르며 떨어졌다. 그 풍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그저 우리가 쌓아온 40년의 세월이 흩날리는 조각들처럼 보여 불안하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라 공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하늘은 약간 흐릿했고 공기는 차분했다. 호텔 로비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어제 보았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또 뵙네요. 정말 인연인가 봐요. 소환이었다. 그녀는 미생 모자를 쓰고 카메라 가방을 맨 채 환하게 웃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오늘 나라 가신다고 하셨죠? 저도 마침 거기 가려던 참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동행해도 될까요? 혼자 가려니 좀 심심하기도 해서요. 나는 당혹스러웠다. 우리 부부의 여행인데 왜 외인이 끼어드나 하는 거부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도진이 나보다 먼저 덥석 대답했다. 그럼요, 좋죠. 사람 많으면 더 즐거운 법이니까요. 그 순간 알았다. 오늘 하루는 내가 아닌 저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을 지켜봐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나라 공원은 넓은 잔디밭 위로 사슴들이 자유롭게 노니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사슴 샘배를 들고 아이들처럼 즐거워했고 공원 곳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는 나라 사슴공원이에요. 사슴들이 정말 귀엽죠? 저기 우리 남편도 보이네요. 나는 렌즈를 돌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걷고 있는 도진을 비췄다. 화면 속에 그는 송환과 나란히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짐짓밟은 척하며 방송을 이어갔지만 내 귀는 온통 뒤쪽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쏠려 있었다.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가끔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고요하죠. 그게 참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도진의 그 고백이 내 가슴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 평생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침묵을 무기로 휘두르던 그가 사실은 그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니, 그는 왜 나에게는 그 비명을 들려주지 않았을까? 송환은 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젊을 땐 숨 가쁘게 사느라 혼자 있고 싶다가도 막상 진짜 혼자가 되면 그 적막함이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지죠.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고 그녀의 위로 섞인 말 한마디에
도진의 굳어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사슴에게 먹이를 주는 아이들을 카메라에 담았지만 내 마음은 시큼한 식초를 들이켠 듯 아려왔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고독의 무게를 낯선 여자에게 너무도 쉽게 건네주고 있었다. 저녁 무렵 호텔 로비에서 송환이 웃으며 제안했다. 우리 인연도 깊은데 연락처라도 교환할까요? 나중에 여행하다가 또 마주칠지도 모르고 서로 도움 필요할 때 연락하면 좋잖아요. 그녀의 제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도지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에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오타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화면을 두드리는 그의 표정이 너무나도 정중해서 나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가슴속에 손뭉치를 쑤셔 넣은 듯 답답하고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다. 그날 이후 도지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우연히 훔쳐본 메시지 창에는 짧지만 다정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날씨가 추우니 겉옷 챙기세요. 오늘 많이 걸으셨을 텐데 조교 꼭 가세요. 수십 년간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는 밥 먹었어? 내 양말 어디 있어? 가 전부였다. 그런데 타인이 건네는 저 평범한 안부 인사 몇 마디에 그는 소년처럼 설레하고 있었다. 오사카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했다. 인파에 밀려 걷던 중 나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켰다. 화려한 거리 풍경을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카메라 앵글을 돌리던 중 내 뒤를 따르던 도진과 송환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두 사람은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 순간 채팅창의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우와, 가경 씨 남편분 정말 다정하시네. 옆에 계신 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인고 부부네요. 부러워요. 나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황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타인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인 그 다정한 뒷모습이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오사카의 밤바람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료칸의 창밖으로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흩뿌리고 있었다. 나는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쌓인 의심과 질투의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비몽사몽간에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떴을 때 도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담배 피우러 간 거겠지. 바람 쐬러 나간 걸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자는 척 돌아 누웠지만 그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낯선 공기와 정적을 느끼며 온몸을 떨었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고요한 새벽의 외출이 곧 우리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였다는 사실을. 교토의 새벽은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밝아왔다. 간밤에 잠을 설치고 겨우 세면을 마치고 화장대 옆에 앉았을 때였다. 거울 옆에 놓인 스마트폰이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켜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동행했던 한국인 여행객 중 한 명이었던 덕준 씨가 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이 처음이라며 무엇이든 신기해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렌즈가 포착한 것은 유적지도 벚꽃도 아니었다. 사진 속에는 나의 남편 도진이 송환과 나란히 호텔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는 친밀하게 맞닿아 있었고 도진의 표정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를
대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사진 하단에는 오전 1시 37분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고 잔인하게 찍혀 있었다. 채팅방의 댓글들은 순식간에 불이 붙은 듯 번져나갔다. 와, 도진 형님. 이 새벽에 누구랑 저렇게 다정하게 들어오시는 거야? 딱 봐도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미래를 즐기시는 건가? 심장이 예리한 칼날에 베인 것처럼 아려왔고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다. 평생을 교사로 살며 쌓아온 나의 명예와 40년 넘게 지켜온 부부의 연이 이토록 저급한 농담의 소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진은 독이 든 연기처럼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다. 여행자 단톡방에서 시작된 사진은 어느새 서울의 우리 아파트 부녀회 단톡방까지 흘러들어갔다. 가경 씨, 이거 봤어? 도진 씨 일본에서 유명인 됐네. 이웃인 미숙이 교묘한 비웃음이 섞인 이모티콘과 함께 나를 지목하며 글을 올렸다. 전신에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돋았다.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타인들이 아니라 매일 마주치던 이웃들이 그 사진을 보고 나를 동정하거나 비웃고 있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가족 단톡방에마저 같은 사진이 올라왔을 때였다. 아들 상우가 보낸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내 심장의 대못을 박았다. 엄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조식 식탁에 앉은 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뻔뻔한 침묵 앞에서 나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눈물을 삼켜야 했다. 식사를 마치고 그의 외투를 정리해 주려던 찰나 주머니 끝에 닿은 부드러운 감촉에 손길이 멈췄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은은한 향기가 배어있는 연보랏빛 실크 스카프였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지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고치며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Y씨가 당신 주려고 선물한 거야. 그날 밤에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당신 주려고 샀다면서 주더라고. 나는 실수하며 스카프를 바닥으로 내던졌다. 나한테 줄 선물인데 왜 이 새벽에 당신 손을 거쳐야 하죠? 그녀가 나를 볼 시간이 그렇게도 없었나요? 도지는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그 무거운 침묵은 어떤 확답보다도 더 차갑게 내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뒤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다. 거리를 나설 때마다 이웃들의 속삭임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기분이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지독한 사진과 불륜 아니냐는 조롱 섞인 댓글들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귀국 사흘째 되던 날 아들 상우가 들이닥쳤다. 그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소파로 내던지며 고함을 쳤다. 그 사진 도대체 뭐냐고요? 새벽 1시에 웬 여자랑 호텔을 들어와요? 엄마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수군대는데 저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야 하느냐고요. 며느리 지훈이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아버님, 정말 도와주신 거라고 해도 어머님께 말씀을 하셨어야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와 오열했다. 도진씨, 말 좀 해봐요. 40년 넘게 산 아내를 왜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도진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가 만난 거야. 다들 왜 그렇게 생각이 삐딱해. 그때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손자 민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기어나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버리는 거야? 우리 이제 안 볼 거야? 아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은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롭게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상우는 분노에 차, 도지는 분노에 차, 도지는 식탁을 기지져 놓았다. 상우는 분노에 차, 도진의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이놈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어. 상우는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그럼 지금 하시는 행동이 뭔데요? 퇴직금 털어 새야시 위사고 전국 일주하더니 이제는 일본까지 가서 이 사다를 내고 이 집구석에 어떻게 버텨나갈지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집안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도지는 씩씩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여행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행복해지려 했던 우리의 꿈은 오히려 우리 가정의 가장 깊고 추악한 균열을 낱낱이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도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침묵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그는 반찬 몇 가지만 깨작거리다 젓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손바닥 안의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끔 화면 위에 멈춰 선 그의 손가락은 무언가 간절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공장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긴장한 노동자의 얼굴과 겹쳐 보여 내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저 무뚝뚝한 남자를 저토록 집중하게 만드는 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다. 도지는 평소 입지 않던 짙은 남색 외투를 꺼내 입더니 현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의 뒷모습에선 묘한 긴박함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는 곁에 서 있는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나갔다 오겠어. 나는 짧은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내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서 있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우산과 겉옷을 챙겨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비에 젖어 검게 변한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들키지 않으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저만치 앞서가는 그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듯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절박해 보였다. 차가운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운 의구심과 두려움은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냥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간 거라면 나는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골목 어귀의 작은 카페였다. 유리창에는 빗방울들이 맺혀 안쪽 풍경을 흐릿하게 가리고 있었고 그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노란 조명이 감도는 실내로 사라졌다. 나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인도 위에 서서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카페 창가를 살폈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도진의 맞은편에는 송환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도진은 몸을 앞쪽으로 기울인 채 무언가 절실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수십 년을 함께 사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하고도 진솔한 모습이었다. 송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친밀해 보여 내 목구멍이 꽝처럼 친밀해 보여 나는 그 따뜻한 불빛과 대화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구계자가 되어 차가운 비 속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가식적인 평온함을 깨부숴버리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갈까봐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질식할 것 같은 정적이 흐르던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급변했다. 송환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고꾸라진 것이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도진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녀를 부축했고 그의 입에서 구급차 불러요. 나는 처절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녀를 품에 안은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자의 절망이 서려 있었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은 빗물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그의 아내인데 지금 저 남자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내뱉는 이는 다른 여자라는 사실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넣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했고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도지는 수익거리를 직접 붙잡고 구급차 안까지 그녀를 따라 들어갔고 구급차는 빗길을 가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단 한 번도 창밖의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멍하니 길가에 서 있던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도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신음 너머로 거칠고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경아, 나 지금 병원이야. 완씨가 갑자기 쓰러졌어.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오해하지 말고 일단 이리로 좀 와줘.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간신히 주소 보내줘요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백색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사람들 사이로 복도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도진이 보였다. 그는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응급실 문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생사의 기로에 선 아내를 기다리는 헌신적인 남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40년 세월 동안 그가 내 병상 곁에서 저토록 간절한 표정으로 기다려준 적이 있었던가.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검은 코트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그녀는 도진을 보자마자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엄마는요? 그녀는 송원의 딸 슬기였다. 슬기의 시선은 도진과 나를 번갈아 쿨더니 가시도친 말을 내뱉었다. 당신들은 누구예요? 우리 엄마 보호자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쪽은 내 아내 가경이야라고 소개했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잔처럼 차가워졌다. 슬기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몰아세웠다. 아내까지 있는 분이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엄마랑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나이 먹고 무슨 훔쳐온 온기라도 즐기려던 거예요. 한 노인이 두 가정을 파탄내는 게 얼마나 우스운 꼴인지 알기나 하세요?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아들 상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지금 인터넷 카페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웬 여자 보호자 노릇하고 있다는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텍스트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떤 변명을 해도 이 밤의 잔혹한 풍경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뒤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도진을 보았다. 그는 죄지은 아이처럼 굳어서 있었고 그를 향한 내 마음은 이 밤의 빗줄기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 상우가 숨을 몰아쉬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철비처럼 푸르게 질려 있었다. 그는 도진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화를 터뜨리며 달려들 듯 소리쳤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을 얼마나 더 수치스럽게 만드실 작정이에요? 나는 상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만류했다. 상우야, 여기서 이러지 마라. 지금 완씨가 저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잖니. 나의 흐느낌 섞인 말에 상우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입을 다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가 안정을 찾았으니 이제 병실로 옮겨 면회가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이끌리듯 병실로 들어갔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송환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그녀는 먼저 나를 그리고 곁에 선 딸 슬기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를 입을 뗐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숨을 깊게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관계는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는 그저 너무나 외로웠을 뿐이에요. 송환의 고백은 가슴 아픈 고독의 기록이었다. 일본의 그날 밤도 그랬어요. 혼자 있는 호텔방이 너무나 숨이 막혀서 사람 사는 소리라도 듣고 싶어 무작정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호텔 입구에서 우연히 도진 씨를 만났고 반가운 마음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사진으로 찍혀 오해를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는 이어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사정도 털어놓았다.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집과 낯선 공기뿐이었다. 옛 친구들은 이민을 가거나 소식이 끊겼고 수십 년 살던 이웃들도 하나둘 이사를 떠나 연락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했다. 마음의 허기를 견디다 못해 휴대폰 주소록을 뒤지다 우연히 남아있던 도진의 번호를 발견하고 그저 누군가와 대화가 하고 싶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사람 냄새를 맡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심장이 뛰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가경 씨, 정말 미안해요.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목매어 대답했다. 완 씨,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지독한 고독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슬기도 팽팽했던 긴장을 풀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혼자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일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았네. 병실은 이제 비난이 아닌 서로의 고립을 확인한 자들의 슬픈 공감으로 가득 찼다. 도진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참회하듯 말했다. 가경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을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나도 은퇴하고 나니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말 그만. 하지만 당신을 배신하려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믿어줘.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거칠어진 손을 더 이상 뿌리치지 않았다. 상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결심한 듯 부모님과 송환을 향해 입을 열었다. 완 아줌마,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두지 마세요. 제가 조만간 근처에 있는 시니어 문화센터를 알아봐 드릴게요. 거기 가면 같이 노래도 부르고 바둑도 두고 이야기 나눌 친구들이 아주 많대요. 이제는 그런 건강한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해요. 송환은 안도 섞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다시는 혼자 끙끙 앓으며 참지 않을게요. 슬기 역시 어머니의 곁을 지키겠노라 약속하며 따뜻하게 손을 다독였다. 병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와 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여행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해답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행은 그저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했던 고독이라는 괴물을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끌어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괴물을 직시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배우게 된 것이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날 병원에 나서며 나는 밤바람 속에서 시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어떤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내어놓아야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못나고 아픈 상처를 여러분께 털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여러분도 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외로운 그림자를 발견했다면
부디 혼자 아파하지 마시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누어 달라. 그리고 저희 실버 스토리관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외로움이 틈타지 않도록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 고독은 나눌 때 비로소 작아진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